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틀린에서 자바를 쓰는 건 괜찮아. 하지만 자바에서 코틀린 코드를 쓰려고 하는 건 미친 짓이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골뱅이 JVM 시리즈의 애노테이션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거의 코틀린 거를 자바 쪽에 쓰는 경우는 별로 없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쓰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있긴 한가? 일반적으로 자바가 레거시 시스템이고 코틀린이 새로운 시스템이죠. 레거시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다 쓸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코틀린을 자바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반은 다 자바를 코틀린이 가져다 쓰는 거죠. 알려진 코프링 문제에서는 JPA에 있는 스트림을 시퀀스로 바꿔 쓰면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스트림을 그냥 써야 돼. 뭐 이런 사소한 알려져 있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그냥 그렇지만 하죠. 일단 윤성님이 174페이지까지 하죠. 앞에서도. 네. 네, 먼저 얘기 나왔던 거는 합성 프로퍼티에 대해서 조금 헷갈렸었는데 이 합성 프로퍼티라는 말 자체가 저는 처음 들었어가지고 뭐 지금 더 질문도 남겼었고요. 근데 저는 조금 코틀린에는 get이랑 세터를 선언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자바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자바 코틀린에서 자바에서 특정 이름으로 작성한 메서드는 코틀린에서 그 게터를 사용하거나 세터를 사용해서 편하게 쓸 수 있다가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태반은 다 자바 벤치 스택이에요.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랬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조금만 요약돼 있는데. 그렇고 이제 플랫폼 타입은 이제 자바에서는 널이 가능한 널이 될 수 있는 타입과 되지 않은 타입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코틀린에서는 이제 자바에서 넘어온 게 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플랫폼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되게 위험한 게 여기서 471쪽에 그 중간에 플랫폼 타입의 식을 변수에 대입하거나 명시적인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함수에서 반환하면은 플랫폼 타입이 전파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주의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걸 한번 쓰게 되면은 온 코드에 쪽에 퍼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명시적으로 작성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바 코드를 작성하더라도 널이 가능한 애너테이션을 꼭 붙여서 해야 코틀린에서도 부드럽게 쓸 수 있고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자바 코드를 작성해서 코틀린에서 코드를 짠다면 너의 가능성 애너테이션을 좀 적극적으로 붙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입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야겠다. 그래서 널이 될 수 있는지 널이 됐었는지를 지정해서 플랫폼 타입이 바깥으로 새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이게 플랫폼 타입이 강제로 널로 캐스팅이 돼요.
양쪽으로 다 캐스팅이 되네요. 지금 윤성님이 말한 플랫폼 타입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 구체적으로? 저라면 웬만하면 다 널이 가능한 그러니까 널이 가능한 널러브로 바꾸겠다? 널이 될 수 있는 타입으로 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네. 471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to big int는 널러블이 아니게끔 반환하게끔 강제했는데 이렇게 안 쓰고 빅 인티저 뒤에다 물음표를 붙이겠다는 건가? 어떻게 하겠다? 저라면 널이 될수아 비긴티죠. 즉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시그니처를 물음표로 주겠다는 거야? 저는 그 예전에 한번 안드로이드 팀에 프리키 보낸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저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도 저는 물음표 붙일 것 같아요. 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물음표를 붙이는 구체적인 이유는 MPE 때문에? 네. 안 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좀 막혔으면 좋겠어요. 남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위험해 보이는데요, 진짜. MP가 안 난, 그냥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그 했을 때 예전에 이제 코틀린이랑 자바 같이 썼을 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넘겨주잖아요. 이때 이제 저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서 좀 그 전에 자바에서 좀 MP 처리를 하고 넘겨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점점 플랫폼 타입은 널러블이 아니다 라고 보는 입장? 이신 네, 거예요? 란널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 란널 어노테이션 붙여주고 이제 결코 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 선호하는 편이라. 윤성님은 대체 어떤 코드였길래 얘를 널러블로 봤어요? 지금 제가 쓴 코드는 논리상으로 보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코드는 널러블이 될 수 없잖아. 음. 빅 인티저의 밸류 오브는 너를 리턴하지 않으니까 MP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잖아. 그래서 책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처리한 거죠. 네. 우리가 자바 코드를 명시적으로 사용할 때 태반다 널이 될 수 없는 애를 랩핑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진이나 윤성님은 대체 어떤 자바 코드를 랩핑했길래 얘를 널러블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이거 자체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은 보수적으로 널러블로 해야 된다 생각했었고 그때 봤던 코드는 안드로이드 코드였는데 안드로이드에서 넘겨주는 그 파라미터가 그거를 이제 널러블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한 번 더 그 처리해서 아예 다르게 동작하도록 아예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기본값으로 뭐 하든지 그런 식으로. 뭐 복잡한 자바에 무엇을 가져올 때는 모르겠는데 태반다 우리가 자바에 있는 걸 코트를 가져올 때는 확정 기능을 갖고 오는 일이 많아가지고 음, 널 가능성을 염두하는 코드를 가져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음. 그래서 태반다 플랫폼 타입은 난널 타입으로 바꾸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플랫폼 타입을 그냥 난널인 것처럼 쓰는 경우도 많고 잠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널 가능성 애노테이션에 대해서 좀 저 아니죠? 그치 여기까지라고 했었나? 네네. 승현님한테 어? 널 네네. 가능성 애노테이션에서부터 자바 코틀린 타임 매핑까지. 네. 자바 널 가능성 애노테이션 부분에서는 일단 자바 코드에 낱널이나 이렇게 널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코틀린 내에 넘어갈 때 이제 플랫폼 타입이 아니라 널러블이나 널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는 게 자바 쪽에서 넘어온 걸 쓸 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근데 저는 거의 다 코틀만 쓰고 있어서 이런 어노테이션을 쓰고 있진 않는데 이번 장 보면서 처음 본 것 같고 그래서 플랫폼 타입이 아니라 널러블이나 널로 코틀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는 애노테이션이 너무 많다는 거야. 473페이지에 제트브레인 애노테이션도 있고 안드로이드 애노테이션도 있고 JSR 애노테이션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코틀린 컴파일러는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인식을 해. 그래서 얘네들 중에 아무거나 써도 다 이걸 인식을 해줘요. 단지 제트브레인 애노테이션 쓰려면은 제트브레인 애노테이션을 가져와야 돼요. 의존성 가져와서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413페이지 박스 안에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거 보면 제네릭에도 낱널을 쓸 수 있게끔 되는 거에 대한 기능이 나오죠. 이게 단지 변수가 낱널이냐 타입이 낱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네릭 타입의 낱널이냐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플랫폼 타입의 리스트는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되냐면 플랫폼 타입의 제네릭이 돼요. 뭐 이거의 타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플랫폼 타입의 리스트가 되겠죠. 당연하게도 원소가 플랫폼 타입이니까. 다행히 플랫폼 타입은 낱널인 경우에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형을 선언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낱널이 되긴 하는데 그냥 형 추론을 시키면 플랫폼 타입으로 추론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얘가 플랫폼 타입이 아닌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도 되긴 하거든요. 혹은 심지어 널러블인 걸로 만들어도 되긴 해. 이럴 때는 딴 애들의 도움 없이 강제 캐스팅이 일어나지. 근데 자바에서부터 애당초 넘어오는 애가 제네릭 타입이 낱널이를 내면 자바에서 473페이지 마지막처럼 제네릭 인자 안에다가 타입 안에다가 낱널을 붙여줘야 된다.
게다가 478페이지 4페이지 꼭대기에는 되게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죠. 괄호 뮤터블 셋 퍼슨처럼 보인다. 이것도 플랫폼 타입에서 넘어올 때만 괄호를 통해 가지고 뮤터블 여부를 표시해주는 식으로 변한다. 원래 뮤터블 셋이거나 그냥 셋이잖아요. 근데 괄호 뮤터블 셋은 뭐냐 이거야. 플랫폼에서 넘어온 애들은 원래 뮤터블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괄호 뮤터블 셋이라는 우리가 직접은 만들 수 없지만 내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특수형이 생기죠. 괄호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괄호 힌트는 뮤터블 외에도 몇 개 더 있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수현님 이어서 타임 매핑. 자바의 그 프리미티브 타입이나 레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코틀린의 기본 타입으로 매핑이 되고 이 매핑은 역방향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코틀린의 이제 널러블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바로 변환될 때는 레퍼 타입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 나머지도 다 이제 자바랑 코틀린 간에 매핑이 되는데 한 가지 다른 건 코틀린의 애니는 자바의 오브젝트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코틀린으로 매핑된 자바 클래스의 스태틱 멤버들은 직접 접근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타임 매핑이 클래스가 일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바에 스트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바에 스트링이 있으면 코틀린 스트링이 매핑이 될 것 같잖아요. 그치? 원래 자바 스트링은 여기 있잖아. 코틀린 스트링은 여기던가? 아무튼 중간 패키지에 있을 거야.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안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자바의 스트링이 코틀린의 스트링이 되긴 하지만 클래스를 조사해보면 다르게 나와. 이 장 처음에 자바 스트링으로부터 만들어낸 스트링 예제가 나오죠. 나오지. 467페이지처럼 나오는데 저기 물론 메소드 쓰려고 자바 스트링 클래스로부터 얻어낸 걸 쓰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언급 안 하고 지나갔네. 그래서 이게 클래스로 얘를 일치시키려고 그러면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달라. 그래서 반드시 타입으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클래스로 일치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타입으로 확인해서 클래스를 일치시켜야 돼. 즉 어떤 값이 쇼트인 거를 확인한 다음에 쇼트 클래스로 일치시켜야지 얘 K 클래스 조사했더니 쇼트 클래스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어. 그냥 우리는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안 된다고. 꼭 이러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법이 없어. 응? 이때 A.점 클래스는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야. 타입으로 확인해야 돼. is로 확인해야 되는 거지. 클래스 값으로 뭘 확인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돼.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476페이지에) 보면 코틀린 배열 클래스라고 나오죠.
승현님 이 문단 이해가 돼요? 원시 타입으로 이루어진 에서부터 전달한다까지? 자바의 그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된 배열이 박싱 언박싱 때문에 코틀린에 있는 인트 어레이나 이런 기본형 타입의 어레이로 변환된다는 내용을 아니 그거 그냥 책을 읽은 거잖아. 그 무슨 뜻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걸 다시 나열한다고 아는 뜻이 되진 않지. 음, 그게 무슨 말인데 대체? 음, 이게 무슨 말이야? 남진 이게 무슨 말이야? 원시 일단 타입으로부터 매핑된다까지 이 문장이 뭐야? 대체 무슨 말이야? 일단 박싱 언박싱의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일단 얘기잖아. 예, 평균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 이 문장을 해석해줘. 저도 죄송합니다. 이거는 네.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래. 이거 정욱이나 지민이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지? 자, 박싱 언박싱은 어떤 경우에 숫자를 프리미티브로 못 보고 객체로 봐야 될까요? 가 첫 번째 나의 질문. 자바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쓰냐고. 대체 어떤 경우? 널이 될 수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닌가? 아니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얘를 뭐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근데 왜 굳이 래퍼 타입을 사용해? 이 사람들 다 자바 공부도 안 했구만. 정동성 비교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덕균이 자바 넘버에는 많은 메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지? 자, 이걸 보면 자바 인티저에는 무지하게 많은 메소드들이 있는데 더블 밸류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럼 A 점 더블 밸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응? 그래, A가 new int라면 이해가 돼. A가 객체니까 A의 메소드를 호출한 게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게 내가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해가 돼? 이건 어떻게 한 거야? 3은 프리미티브니까 객체가 아니잖아. 메소드를 가질 수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와, 저 남진이 새끼 저거 모른 척한 거 봐. 옛날 액션 스크립트 때부터 다 있었던 건데 확실한 복식. 자, 이렇게 되면 자바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코드를 즉시 고쳐요. 컴파일러 수준에서. 이렇게 고치는 거야. 내부에서. 이걸 우리는 박싱이라고 해요. 즉 객체 안에다 값을 넣은 거지. 프리미티브 한정으로 프리미티브를 담는 그릇을 박스라고 불러. 고유명사야. 그 래퍼에다 집어넣는 걸 박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어서 써볼게요. 코드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돼. 그럼 이 미친놈이 어떤 짓을 하느냐? 이런 짓을. 박싱을 했다가 그 결과를 다시 언박스로 프리미티브로 바꿔. 그 다음에 연산을 한단 말이야. 어? 이런 일이 생겨. 이 언어 안에서는 프리미티브를 담는 그릇이 래퍼한테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일을 계속해. 박싱, 언박싱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애당초 박싱 상황을 본인이 많이 예상하고 있다면 박싱 메소드를 많이 쓸 거야. 내가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메소드 중에 만만한 거 하나 골라오겠습니다. 그래. 스태틱인데? 스태틱 아니고 뭐였지? 다 변환함수밖에 없네. 예제가 좀 안 좋긴 한데 제가 컴페어를 쓴다고 써봐. 그러면 컴페어는 반드시 인티저 타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거든요. 자바에서. 근데 이거를 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코드에서 이게 여러 번 나와. 이렇게 되면 우리는 3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 이거 3번 만든 거잖아. 응? 박싱에 의해서 저 구문이 매번 실행될 때마다 3을 갖다가 다 박싱을 했을 거라고, 뉴 인티저를.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만들고 시작하라는 거지. 이럴 거면. 박싱이 그 프리미티브에 자주 일어날 거면 박싱 객체를 처음부터 만들고 시작한 게 더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박싱, 언박싱 전략이라는 게 생겨. 얘가 계속 언박스 상태로 계속 사용되는 용례만 갖고 있다라면 프리미티브형을 그냥 쓰는데, 박싱으로 써야 될 게 많은 프리미티브라면 박싱형을 만드는 게 더 유리하단 말이야. 안 그러면 OS한테 맡기면 계속 박스를 만들었다 풀었다 해가지고 사소한 연산인데도 거지같이 막 객체가 많이 일어난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 심각하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이 사소한 일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어?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썼지만 이 마법은 이거를 이렇게 막 미친 듯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때 이렇게 막 생각하기 싫은 막 이렇게 박스의 향연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이게 막 포문 안에 있어. 이러면 막 이제 죽는 거지. 이렇다고 사소한 연산식으로 죽일 수 있단 말이야. 이 박스 언박스라는 거는 우리가 쓰기에 편해 보이는 것뿐이지 박싱 언박싱은 원래 무시무시한 녀석이란 말이야. 자동 형 변환 이런 거 없습니다. 강타입 언어에서는. 그럼 이 형끼리 더해지는 마법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다 박스 언박스에서 일어나는 거야. 우리 제일 사소한 거 뭐 이거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딴 거 아니야? 뭐 이렇다고. 이게 다 박스 객체가 일어나. 프리미티브 자체로는 메소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박스 객체로 바뀐단 말이야. 얘네들 다. 느낌이 왔죠? 그러면 코틀린은 어떻게 하죠? 코틀린에서는 바닥부터 다 가르쳐야 됩니다. 남진아, 코틀린의 전략은 뭐야? 가르쳐도 소용없어. 마이크. 아, 코틀린의 전략을 저도 잘 모르죠. 유성님도 소용없어. 다 가르쳐도 소용없어. 사람들. 프리미티브가 없어. 왜? 왜? 다 박스 객체라서? 아니야. 무조건 박스형으로 표현하면 그거 자동화. 응? 그거 자동화. 컴파일러가 코드의 문맥을 보고 판정할 거라서 개발자가 이건 박스형으로 쓰니까 박스형으로 만들어야지. 이건 프리미티브로 써야지. 그거 니네들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왜 개발자가 하냐는 거야. 그건 원래 컴파일러가 조사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없는 거야. 코틀린에는 이게 없는 거야. 왜 이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우린 다 이것만 쓰느냐? 코틀린이 코드 문맥상 얘를 박싱 객체로 볼지 아닐지를 내가 결정하겠다. 근데 대표적으로 무조건 박스 타입만 받아주는 애가 있어요. 뭘까? 그 경우가 바로 제네릭. 왜? 제네릭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지. 여기서 핵심이 뭐야? 타입이지. 응? 타입이잖아. 그럼 이 타입이라는 의미는 뭘까? 어떤 타입을 얘기하는 걸까?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어? 아니야. 제네릭에는 이렇게 합니다. 응? 자바에서 우리는 이렇게 못 만든다고. 안 돼. 해보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는. 우리는 자바에서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박스형으로밖에. 그렇기 때문에 제네릭 타입으로 쓰면 걔는 무조건 박스형인 거야. 그렇죠? 제네릭을 사용하면 무조건 박스형인 거야. 그러면 자바에서는 프리미티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네릭이 아닌데 배열을 갔는데 특수화문법이 따로 있잖아. 이렇게. 아예 따로 있잖아. 아예 따로 있다고. 프리미티브 배열 문법이 따로 있어. 그럼 프리미티브 배열 안에서는 절대 안에 있는 원소가 프리미티브로만 달아지고 박스형이 되지 않겠죠. 배열은 메모리를 정적으로 원소 수만큼 확보하는 행위인데 그때 프리미티브형 배열은 딱 그 원소의 크기만큼 확보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내가 인티저의 배열을 확보하면 한 칸당 4바이트씩 원소 개수만큼 확보할 거라고. 메모리를. 당연히 여기에 객체 레퍼런스 형이 들어갈 리가 없겠지. 박스가 불가능해. 그래서 프리미티브 배열 한정으로는 박스형이 되지 않는 순수 프리미티브만 다루는 배열이 필요해. 그게 바로 프리미티브 배열이에요. 코틀린이. 그래서 코틀린에서 등장하는 모든 프리미티브 형들은 프리미티브가 있는 형들은 별도의 프리미티브 전용 배열 타입을 갖고 있어. 이건 이것과 다른 거야. 사람들이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인트 어레이는 자바로 따지면 이 상황인 거고 어레이 인트는 자바로 따지면
이 상황이야. 완전히 다른 상황이야. 얘네들. 그래서 성능으로 보면 누가 좋아요? 당연히 얘가 좋은 거잖아. 프리미티브 배열은 인덱스 이동할 때 바이트 수만큼 이동할 테고 접근성도 그냥 n으로 점프하자 1로 점프하잖아. 1이잖아. 인덱스로 그냥 점프하니까. 이 속도를 그대로 누리고 싶다라면 객체 배열이 아닌 프리미티브의 배열을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인트 어레이를 써야 돼. 이게 앞에 안 나왔냐면 안 나왔다고? 나는 컬렉션인데 가보자. 보고 와야겠다. 이 사람들이 표정들이 다 썩어 있는 거 보면 안 나왔는데 저렇게 뭐라 그런 거야 막 이런 좀 확인하고 와야겠어. 제 숫자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프리미티브 배열을 안 다뤘던 것 같기도 해. 82페이지 아니야? 어? 82페이지? 82페이지? 80페이지. 80페이지 가보자. 음, 81페이지 있네요. 있지? 네. 그래. 있어. 있어. 다 가르쳤어. 올해 인트는 모든 수를 박싱하고. 응. 음, 그래. 네. 제발 좀 공부한 복습 좀 하고 그래. 한번 가르쳐도 다 벌써 까먹으면 무서우니까. 물론 그때 그 얘기를 가르쳐서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다 아니까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을 거 아니야. 다 할 때까지 외워야지. 방법이 있나. 그게 바로 원시 타입 어쩌고저쩌고 매핑된다까지라는 문장이에요. 다른 모든 배열이라는 건 뭐지? 원시 타입이 아닌 프리미티브가 아닌 모든 배열은 어레이 아웃T로 번역돼. 왜냐하면 자바의 기본 배열이 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바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아웃이 아니어야 되는데 아웃이니까. 그래, 여기 또 이제 괄호 타입 나오지. 그래서 변환되고 나면 아웃이 괄호로 나와. 플랫폼 때문에 아웃이 강제로 할당됐기 때문에 진짜 아웃이 아니라 플랫폼에 의한 아웃이야 라는 뜻으로 괄호가 나와. 이거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모든 자바 수준의 배열은 다 아웃 상태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스트링 배열을 만들어서 애니 배열에 담은 다음에 인티저 넣으려고 그러면 문제 일으키는 거, 그거가 왜 나오냐면 자바는 기본적으로 다 아웃 상태라서 공변을 허용하고 있어서. 근데 코틀린은 이뮤터블일 때만 공변을 허용하고 아닐 때는 허용 안 하죠.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응? 다 까먹었다고? 안 까먹었지. 제네릭은 여러 번 복습하기로 했었잖아.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다 까먹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네, 그래서 뭐 얼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단일 추상 메서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이거 형준님한테 부탁하죠. 네. 그 단위 추상 메소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일단은 이게 추상 메소드가 하나뿐인 자바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이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코틀린 함수 타입처럼 작동을 한다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작동한 코틀린 함수가 이제 결국에는 코틀린 내에서는 러너블과 그리고 콜러블로 돌아가는데
이러한 러너블이랑 컬러블 자체는 이제 코틀린 내에서 이제 함수 타입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러너블도 아니고 컬러블도 아닌 경우에는 이 단일 추상 메서드를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제 만들면 그 코틀린 메서드 안에서도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네, 함수 타입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쟤 그냥 읽은 거잖아. 그래서 설명이 돼. 설명이 안 돼. 일단 셈 인터페이스는 한마디로 메소드를 하나만 가진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코틀린에서는 인터페이스의 메소드 하나로 셈이 되진 않는데 자바는 메소드 하나 있으면 자동으로 셈이 돼. 코틀린에서 셈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인터페이스 앞에 펀을 붙여야 돼. 479페이지. 펀을 붙여야지만 셈 인터페이스가 돼요. 그냥은 안 돼. 그러면 479페이지에 있는 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우리가 이거에 익명 클래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익명 클래스를 만들려면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근데 펀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걸 만들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 오브젝트 오버라이드를 다 생략하고 그냥 람다를 붙이는 형식으로 만들어도 만들어져. 두 번째는 어떻게도 만들어질까? 형으로 옮겨도 만들어져. 둘 다 허용해. 둘 다 허용해. 근데 기본은 이거죠. 기본은 이거야. 단지 변수에 형기정이 있다면 이것만 넘겨도 된다는 것뿐이지. 우리 이 두 개 다 활용합니다. 특히 변수 선언할 때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다른데, 자, 1번이 좋다. 혹은 2번이 좋다. 1번 좋은 사람, 2번 좋은 사람. 그렇죠? 태반 다 2번을 선호한다고. 코틀린 사용자 대부분 다 2번을 선호해. 1번보다. 왜? 우리 평소 습관이 그렇잖아. 우리 평소 습관이 이렇게 해도 돼. 그치? 왜냐하면 형 선언에서 이미 인티저인 거 확인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는 형 선언을 안 하고 할당식으로 쓰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코틀린 사용하는 사람들의 습성이잖아. 똑같은 습성으로 인해서 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우리도. 이쪽에다 형을 선언하는 거 더 선호하게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걸 선호한다 하더라도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명시적인 현 선언이 있다면 람다만 넘겨도 된다는 거죠. 일단 이게 기억에 떠올랐으면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렇다면 A에다가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죠. 이제 인자의 타입이 확정이잖아. 람다만 넘겨도 되잖아 이제. 이렇게. 하지만 자바에는 fun 인터페이스 같은 키워드가 없죠. 그렇죠? 이런 키워드가 없잖아. 네. 따라서 자바에서는 그냥 메소드 하나 있는 모든 애들은 다 fun 인터페이스로 봐주게끔 코트인 처리해줘. 알아서.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러너블 477페이지의 러너블 보면 자바 인터페이스인데 메소드가 하나 있어. 이러면 상호 운용성에 의해서 코트린이 얘를 셈 인터페이스로 바라봐.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executor.execute 할 때 람다만 넘겨도 된다 이거. 람다만 넘겨도 되지만 람다만 넘기니까 트레일링 람다로 인해서 이제 괄호도 없어지긴 했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라. 아까 변수할 때 봤잖아.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 완전한 문법적인 이해에 도달했죠. 그래서 자바를 약간 편애한다고 할 수 있죠. 자바에서 넘어온 인터페이스는 선언만 돼 있어도 다 셈 인터페이스로 바라보는데 코트린 인터페이스는 하나로 돼 있다고 저렇게 안 봐줘요. 그래서 펀 인터페이스 반드시 선언해. 그리고 자바는 이게 추상 클래스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어디 그런 말 나와 있지. 479쪽 문장에서 위에 부분에 네. 하나뿐인 클래스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써 있는 거 그거 말씀이신가요? 이게 이게 진짠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요. 잠깐만. 안 된다. 원래 안 되나 보다. 추상 클래스도 안 통하네요. 어차피 안 되는 걸로 봐야겠다. 이게 옛날에는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버전 중에 하나가. 베타 버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안 되는 걸로 확정이에요. 추상 클래스는 안 되고 인터페이스만 되는 걸로. 그 다음에 2개 이상이 겹쳐서 2개 다 받는 경우에는 보다 여기는 구체적인 시그니처라고 그랬는데 엄밀하게는 구체적인 시그니처가 아니라 더 간단한 시그니처에 가까워. 예를 들면 478페이지에 execute summit에 보면 1 더하기 2를 넘기는 람다가 있는데 1 더하기 2는 3이죠. 근데 그 3이 꼭 리턴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 리턴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그냥 1 더하기 2가 있을 뿐이지. 이걸 리턴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야. 이게 만약에 유닛을 리턴하는 함수라면 1 더하기 2 다음에 유닛이 리턴됐겠지. 근데 위에 있는 콜러블의 정의를 보면 V를 리턴하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러너블은 아무것도 리턴 안 하는 타입이잖아. 리턴 타입이 더 간략화될수록 인자가 더 적을수록 더 우선시 돼가지고 걔가 처리가 돼.
그러니까 어렵죠. 뭘로 고를지. 그래서 베스트는 47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명시적으로 콜러블 넘기는 거야. 나는 이때 러너블이 아니라 콜러블 넘기고 말겠어 하고 그냥 써주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연상자 우선순위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괄호 치는 게 장땡이라고 그랬죠. 덧셈, 곱셈 빼놓고는 무조건 다 괄호 치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나눗셈도 어려워요. 여기 제가 이거 정말로 냈을 때 잘 푸는 사람이 얼마나 되지? 이거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잘 못해. 시켜보면 이거 어려워. 어렵거든? 이거 의외로 어려워. 그냥 괄호 치는 게 장땡이야. 어? 괄호 치는 게 장땡이라고 이거. 그런 것처럼 이 형이 얘가 자동으로 478페이지, 479페이지의 소스를 보면 저게 러너블이 될지 콜러블이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뭘 할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형을 명시하는 게 장땡이라는 거. 제가 아까부터 강조했지만 셈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은 번거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지 않을 뿐이지 타입을 명시하고 람다를 쓰던가 아니면 타입에 람다가 명시되어 있던가 이런 건데 두 개가 오버로딩으로 경쟁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타입에 람다를 붙이는 이 형이 의외로 쓸모가 많다는 거지. 의외로 쓸모가 많다. 그래서 479페이지 밑에 부분은 자바의 셈처럼 코틀린도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코틀린에서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이유는 뭐다? 람다를 지원하니까. 람다를 지원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페이스인데 펀 인터페이스 쓰는 이유는 얘를 상속받는 객체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냥 이런 람다 쓰는 목적으로는 함수 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썸 콜백이라는 타입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코틀린 안에서는. 그냥 execute에 any 화살표 유닛이라는 타입을 그냥 지원해버리면 그만이잖아. 우린 보통 이거 얘가 굳이 저거를 상속받는 인터페이스가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이런 미친 짓을 안 하잖아. 뭐 하는 짓 이렇게. 보통이라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코틀린. 그렇지? 저런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 코틀린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할 많은 클래스들이 참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용례가 많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479페이지 마지막처럼 셈 인터페이스에 람다를 넣기 위해서 셈 인터페이스 쓴다는 그 발상이 거의 잘못된 거죠.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돼. 그럼 셈 인터페이스를 왜 썼냐? 라고 물어보면 거의 의미가 없어. 그래서 막고 있는 거야. 셈 인터페이스를 람다로 넘길 때는 의미가 생기는데 람다로 넘길 거면 함수형을 넘기면 되는데 왜 굳이? 뭐 이런 느낌이지. 근데 람다로 넘기면 뭐가 문제죠? 타입 오브처럼 타입이 아닌 걸로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 타입 알리아스의 문제는 뭐예요? 진짜 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를 리플레이스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특정 람다 형을 가리킬 때 형으로서의 이름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is를 쓸 수도 없고 훻에서 is 분리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아닌 불이익을 받는다고. 예를 들면 지금 썸 콜백의 형식이 any를 받아서 유닛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람다로 쓰려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코틀린에서. 그렇지? 람다 자체는 형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람다한테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 타입 알리아스를 쓴단 말이야. 근데 이 타입 알리아스는 이런 게 안 되잖아. 이것까지는 돼. 리플레이스가 되니까. 이 자리에 그게 그대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지? 근데 얘는 진짜 타입이 아니란 말이야. 리플레이스 되는 타입들을 읽고 있는 거지. 근데 얘를 진짜 형으로 쓰고 싶어.
그 외부에 내보내기도 하고 뭐 그래야 돼.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하면 특정 함수형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타입 알리아스는 형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저 sum callback.execute로 저 람다 이름을 꼭 붙이고 싶어. execute란 이름을. 이럴 때 이제 쓰는 건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for를 붙여야지만 이게 작동하게 왜 강제로 해놨냐. 자바는 잘 받아주면서 코트넷에서 이렇게 쓰는 게 이상한 거니까. 그래도 부득불 쓰겠다면 for를 붙여라. 그런 거지. 그렇고요. 나머지 자바를 코트로 변환한 변환기는 그지 같으니까 쓰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영어 쓰지 마. 쓰면 안 돼. 그거 폭탄이야. 그리고 코틀린 코드를 자바에 사용하기를 이제부터 할 거예요. 그거 지민이가 하면 되겠다. 지민이 어디까지 하냐면 484페이지까지 쭉 하면 됩니다. 자바에서는 프로퍼티라는 개념이 없어서 이제 코틀린으로 변환할 때 접근자 메서드를 통해서 프로퍼티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접근자 시그니처 규칙은 getter는 파라미터가 없고 setter는 파라미터를 하나만 받는 메서드여야 해요. 그리고 코틀린 프로퍼티에 뒷받침하는 필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JVM 필드 애너테이션을 생성자 앞에 둬서 프로퍼티 필드를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객체의 프로퍼티에 또 JVM 필드 어노테이션을 적용하면은 정적 필드를 만들 수 있는데 483쪽의 중간 부분 보시면은 이제 사용할 때 그 application.name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임 필드를. 그리고 이제 객체에서 rate init은 rate init 프로퍼티 접근자는 인스턴스 메소드로 남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제가 책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걸 듣잖아요. 본인이 받은 범위도 저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줌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잖아. 나한테 이게 맞죠? 나는 많이 아는데. 수민아, 빨리 딴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481페이지에 퍼슨 클래스를 자바 클래스로 바꿔보면 낱널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낱널 애노테이션은 ZBrain 애노테이션이야, JSR 애노테이션이야, 안드로이드 애노테이션. 혹은 각 플랫폼에 맞게 맞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는 거야?
이게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면 알아서 JSR 거 안 쓰고 안드로이드 거 쓰고 뭐 이러는 건가? 일단 저 낫널이라는 이름만 보면 JSR은 논널이죠. 논널. 그러니까 이거 JSR 게 아니야. 그치?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난 널러블인가 뭐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인텔리제이 거란 말이지. 제트브레인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코틀린이 제트브레인용 애노테이션을 코틀린에서 만든 거니까 모든 플랫폼용으로 그 애노테이션을 갖고 있어요. 네이티브도 갖고 있고 JVM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 그래서 각 플랫폼에 맞게 적용하려면 어차피 자기 통제 내에 있는 걸 해야 되니까 제트브레인 애노테이션을 다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부하가 생겨요. 원래 자바 프로젝트에는 제트브레인 애노테이션을 임플리먼트 안 했을 인클루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져오는 부하가 생겨 자동으로. 뭐 그건 그런데 아까 규칙에 의해서 is가 있으면 is는 읽을 때는 is로 익히고 쓸 때는 set으로 써진다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역으로. 그 얘기가 482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거죠. 481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거 보면 is employed라는 속성이 있는데 걔가 자바로 바뀌면 is employed라는 이름에 맞는 메소드가 만들어졌지만 set 하는 건 set employed로 바뀐다 했죠. 이게 자바 4005년 속에서 되게 거지 같은. 근데 단순 필드인데 getter setter 때문에 set get을 굳이 만들어야 되냐 이거야. 단순 필드인데 뭐 하는 일도 없는데. 그래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JVM 필드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이면 자바로 번역할 때 getter setter를 안 만들게 된다. 대신에 조건은 단순 getter setter여야 돼. 연산되는 getter setter는 안 되겠죠 당연히. 자바의 그냥 필드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가 483페이지에 있는 이런 식으로 getter 함수를 통해서 뭔가 연산이 일어나는 것들은 JVM 필드로 붙일 수 없다는 거야. 붙일 수가 없겠지 당연히. 붙일 수 있는 애들은 482페이지에 있는 펄스처럼 한가운데 펄스처럼 그냥 단순 getter setter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JVM 필드로 환원시킬 수 있다. 그럼 JVM 필드가 뭐 하는 건지는 알겠죠. 프로퍼티 함수를 클래스에 정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언제? 자바로 번역될 때. 그럼 막말로 자바에서는 내가 네임을 얻을 때 프로퍼티 접근하는 게 빠를까요? get name이 빠를까요? 당연히 그냥 네임 프로퍼티를 읽는 게 더 빠르죠. get name을 하면 함수 호출구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틀린을 만약에 자바 상호 운영성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클래스의 속성에 대해서 다 JVM 필드를 붙이고 다녀야 돼. 실제로는. 그래야지 번역이 더 간결하게 번역될 테니까. 맞지 않을까? 아예 신경 안 쓰는 게 좋다고. 자바를 어떻게 번역될지. 자바에서의 최적의 성능을 원한다라면 단순 필드에 대해서는 getter setter를 못 만들게 JVM 필드를 다 붙이고 다녀야 돼요. 사실은. 실제로 그랬냐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는 안드로이드가 머신 성능을 많이 타니까 머신 성능을 아끼려고 안드로이드용 모든 클래스에 JVM 필드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필드가 프라이빗이면 자바로 번역될 때 getter setter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계산된 필드가 아닌 이상 자동으로 안 생겨. 왜?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내부에서 쓸 거조차도 getter setter를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필드를 프라이빗 선언하면 자동으로 JVM 필드가 필요 없어져요. 실제로 경고도 떠요. 프라이빗은 원래 JVM 필드 안 붙여도 필드야. 이렇게 경고 뜨거든. 노출되어 있는 애들만 JVM 필드의 의미가 있다. 는 거지. 그래서 프라이빗 속성은 JVM 필드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객체 지향인데 자기의 속성을 퍼블릭으로 두는 것도 웃긴 일이야. 결국 JVM 필드가 필요한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지. 진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했다면 어차피 속성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외부에는 메소드만 노출됐을 테니까.
그래서 JVM 필드가 남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객체 지향을 포기한 거지. 이거고요. 근데 이 JVM 필드는 게터 세터를 만들지 않는다 라는 의미인데 이게 오브젝트 SE거나 컴패니언과 연결되면 되게 이상하게 작동한다 이거야. 한 가지 기능이 더 생겨. 원래 오브젝트는요, 해석되고 나면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라는 애가 생겨서 오브젝트.인스턴스. 속성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거지. 그 코드가 어디냐면 48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원래는 applications.instance.setName으로 접근하잖아요. getName이나. 원래 인스턴스라는 싱글통 객체를 만들어서 걔한테 접근하게 돼 있어. 근데 JVM 필드를 정의하면 그냥 setName이나 getName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가 아닌 어플리케이션의 네임이 생겨버린다고.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추상 단계를 하나 건너뛰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거야. JVM 필드가 오브젝트나 컴패니언 쓰이면 그 클래스의 스태틱으로 잡는 기능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원래 컴패니언도 만들고 나면 class.companion.getName, setName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컴패니언에다가 여러분들이 JVM 필드를 선언하면 자바에서 class.xx로 접근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 단계를 더 건너뛰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이 기능이. JVM 필드는 인스턴스 했을 때랑 컴패니언이나 오브젝트 했을 때랑 의미가 달라. 의미가 다르다고. 기능이 하나 더 있어. 한 단계를 더 점프해. 오브젝트라면 인스턴스를 점프하는 기능이 있고 컴패니언이라면 컴패니언을 점프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지. 그 속성이 만들어지는 곳이 단순히 getName, setName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위치 자체가 변해. 그럼 위치 자체만 변하고 그 안에는 계속 있나요? 계속 있나요? 없어요. 그것도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에다가 그래 483페이지 들어와서 오브젝트 어플리케이션에다 컨스트 발 네임 마이 어플리케이션 잡잖아요. 컨스트 발로 잡으면 JVM 필드를 붙이거나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며. 응? 그럼 얘는 똑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application.instance.name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application.name이 접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JVM 필드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건 알겠어. 그건 알겠는데 그 와중에 application.instance.name은 존재하냐 이거야. 양쪽에 만들어줬냐 한쪽에만 만들어줬냐 라고 물어보면 한쪽에만 만들어. application.name만 있다.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죠. 다시 484페이지로 넘어오면 그래 setName은 뭐 그렇다 쳐. setName은 그렇다 쳐. 근데 application name이 있는 것도 알겠어. 근데 application.instance.name도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어. 이러니 얼마나 거지 같아. 그치? 그냥 단축 표현으로 application name도 존재하지만 원래 뭐 네가 쓴 대로 application instance.name도 있어. 이러면 문제가 없잖아. 근데 그렇게 작동 안 한다고. 그러니까 setName을 할 때는 인스턴스에 와서 setName을 해야 되고 읽어드릴 때는 application.name을 읽어드려야 되고 이런 불일치성이 발생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틀린으로 만든 걸 자바에 쓰는 건 미친 짓이야. 하면 안 돼. 우린 자바를 코틀린에 쓸 생각을 해야지 코틀린에서 만든 거를 자바에서 가져다 쓸 생각을 하더만. 그지 같은 일. 이거를 코틀린 개발자가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 코틀린에서 만들어진 게 이런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골뱅이 JVM 필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렛이트도 골뱅이 JVM 필드가 있는 거와 똑같이 작동하고 콘스트도 똑같이 작동하고 뭐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은 JVM 필드 적용한 거와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이 와중에 프라이빗으로 잡아놓은 애들은 인스턴스 안에만 존재한다. 그지 같은 거지. 어쨌든 그렇게 작동해요. 그 다음 필드 포사드에 대해서 정우기가 하면 되겠다. 네.
파일 퍼사드란 이제 코틀린에서는 최상위 선언을 사용하는데 자바에서는 이제 메서드가 한 클래스 안에 무조건 속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성되는 클래스인데 그게 퍼사드 클래스이고 클래스는 뒤에 KT라는 이름으로 퍼사드 클래스가 생성이 되고 그거는 정적 메서드이므로 이 메서드를 부를 때 퍼사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퍼사드 클래스의 이름을 JVM 네임 애너테이션을 통해서 지정해 줄 수가 있고 이 최상위로 선언된 것들을 그러니까 한 정우가 방금 말한 건데 네, 줌을 봐. 네에게 사람들이 집중하고 뭘 따라오고 혹은 지루하게 다 아는 내용을 떠들고 있네라고 보는지를 보면서 네. 사람들한테 내가 뭘 전달해 준 의미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일단 486페이지 아래에 JVM 멀티파일 클래스라는 애너테이션으로 같이 최상위 선언을 한 클래스들을 모을 수가 있고 네,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는 모은 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인 것 같습니다. 왜 쓰는데? 일단 JVM 네임은 왜 써? JVM 네임은 퍼사드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내가 원하는 물론이지. 왜 원하는 이름을 정하냐? 원하는 이름을 정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유튜 KT가 있다면 뭐하러 정하냐고. 뒤에 KT로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 기분이 말고 나빠? 내가 어느 곳에 사용할 때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뭐래? 왜 정해? 음, 윤성님 이거 왜 써요? 마이크.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써요? 오케이. 덕기님 이거 왜 써요? 들리시나요? 들려요. 아, 네. 그 코틀린에서는 하나의 파일에서 아니 여러 JVM 네임만 얘기하죠. 48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JVM 네임만 얘기하죠. JVM 네임을 왜 쓰냐고. 어, 멀티파일 클래스 말고 네임. 그러니까 그 퍼사드 클래스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선언해놓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고 싶을 때 쓰려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파일당 파일 이름으로 하나씩 만들어지잖아. 코트에서 똑같은 패키지 안에 같은 파일의 이름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름은 어차피 고유할 거 아니야. 근데 왜 만들어? 왜 부여해? JVM 네임. 파일명 다른 경우에 같은 파일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파일명이 들어갈 수 없어. 아, 원래 애초에 그래요? 왜냐하면 파일 시스템에서 허용하지 않잖아.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경로에다가 다른 폴더를 경우에는 똑같은 이름이 상관없지. 패키지가 다르니까.
패키지가 다른 경로에다 같은 패키지로 똑같은 이름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고? 예. 해볼까? 궁금한데? 좋은 생각인데? 다른 파일을 같은 이름? 아니 코틀린은 아무 물리 경로에 있으나 무조건 패키지는 추상적으로 선언하는 거니까 파일 이름은 같은 폴더에서는 안 되는 거지 다른 폴더에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다른 폴더에 있는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둘 다 이런 애들이 생겨날 거 아니야. 두 놈 다. 근데 얘네들이 물리적으로는 다른 경우에 있을지 몰라도 패키지는 똑같이 통일할 수도 있잖아. 응? A.KT에도 패키지 이름을 여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에도 패키지를 똑같이 쓰면 되잖아. 코틀린은 물리 경로에 영향을 안 받잖아.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둘 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이름이 충돌하지 않냐. 그럼 얘가 자동 병합할 거냐, 충돌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남진아 지금 실험. 너 같은 몰모트가 있는데 이걸 내가 할 필요 없지. 저 A 안에 A.KT하고 B 안에 A.KT 안에 똑같은 패키지를 지정하고서 함수를 A 첫 번째 거에는 뭐 A라는 함수 만들고 밑에 거에는 B라는 전역 함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봐. 근데 저는 좀 오래 걸립니다. 준비를 안 해놔서. 좋아, 숙제로 하는 걸로 해. 그렇게 해요. 뭐 이런 충돌 문제가 생기는데 충돌 문제 때문에 그러면 JVM 네임을 써야 된다고? 제 생각에 이거 아마 하나로 A.KT만 생길 거예요. 병합해가지고 패키지 기준으로. 네, 뭐 그건 그건데 JVM 네임을 쓰는 이유가 그거야. 즉 그 밑에 나오는 메인 함수에서 myutils.get 풀네임 할 때 myutils라는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남진이의 생각은 그거야? myutils를 유의미한 이름으로 파일 이름이 아니라 유의미한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JVM 네임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책을 읽고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아니야. A.KT가 그거는 싫었나 보다.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건 맞지만 네. 그 util KT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맞아. 네.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바에는 전역 함수와 전역 변수가 없어. 그렇지? 자바에는 전역 함수와 전역 변수가 없잖아. 자바는 무조건 클래스의 메소드이거나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이거나 클래스의 스태틱 변수이거나 아니면 인스턴스 변수일 거 아니야. 코틀린의 전역 함수하고 전역 변수가 존재하지만 자바에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자바에선 전역으로 만들어낸 애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관리해야 될까? 라는 거지. 그러면 자바에서는 전역에 만들어낸 애를 담는 그릇이 필요해.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코틀린이 만들어 그 그릇을. 그게 util.KT 같은 녀석이지. 어차피 만들어질 그릇인데 그 그릇에다 우리가 이름을 라벨을 새로 부여하고 싶어. 이게 바로 JVM 네임인 거죠. 코틀린은 전역 함수와 전역 변수가 존재한다. 자바는 존재하지 않아. 그럼 코틀린의 전역 함수와 전역 변수는 자바에서 어떻게 됐을까? 어떤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나 스태틱 변수로 잡혔겠지. 그 어떤 클래스, 그 어떤 클래스가 대체 뭐냐면 그 어떤 클래스를 코틀린에서는 루트라는 클래스에다 다 때려박지 않고 패키지별로 분할해가지고 저장해뒀다. 막말로 우리가 코틀린 컴파일을 만들 때 그냥 루트라는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전역에 있는 함수와 변수 다 때려박아도 되잖아. 근데 그러면 되게 비효율성이 많이 발생해. 왜? 전역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하나로 정의하게 되면 어떤 놈이라도 그걸 건드리는 순간 걔가 클래스 로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말이 전역인지 사방에 분산되어 있는 전역들은 쓰는 애들이 딱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걸 한 번에 클래스 로딩하지 않고 그 쓰는 만큼 그 그룹만 클래스 로딩하는 게 유리하단 말이지. 자,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JVM 네임 다음에 나오는 게 멀티파일 클래스죠. 그렇죠? 멀티파일 클래스라 하면 좋은가? 481페이지에 있는 유틸스 1과 유틸스 2에 있는 걸 다 합쳐가지고 마이 유틸스로 만들면 좋냐 이거야. 좋은가 생각해보자. 그럼 어떤 애가 펄스.플레임을 건드리든 리드 펄슨을 건드리든 무조건 마이 유틸스가 클래스 로딩이 일어나겠죠. JVM에서. 히트 확률이 높잖아. 그럼 이 큰 클래스가 무조건 로딩이 될 거라고 크게. 근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리드 펄슨이 읽어드리려고 그러면 딱 그 유틸 2만 클래스 로딩이 일어날 거고 플레임을 쓰려고 할 때는 유틸 1만 클래스 로딩이 일어날 거야. 실제로는 분산되는 게 더 유리하잖아. 클래스 로딩 시점으로 생각해보면. 거대한 게 한꺼번에 로딩되는 것보다. 로딩이 일어나면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건 다 로딩돼야 된단 말이지. 응? 스태트에 정의된 건 다 로딩돼야 돼. 클래스 로딩이 일어나면. 근데 우리가 막 전역 변수에다가 변수만 한 2000개 잡아가지고 걔만 한 500K가 나온다고 생각해봐. 걔 하나 클래스로 로딩하면 히트율이 높기 때문에 걔 때문에 그냥 왕창 크게 500메가 그냥 한 번에 로딩된다고. 원래는 쓰는 것만큼만 로딩하면 되는 거지. 뭐지? 이 반응은 자바가 동적 클래스 로딩 언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겠죠? 몰라. 우리가 클래스 로딩을 분산시켜가지고 그게 더 유리하니까 이걸 유리하니까. 루트라는데 다 때려박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자바는요 어떻게 구동하냐면 파일로서 자르 파일이 있으면 우리가 자르 파일을 구동하잖아. 자르 파일을 메모리에 한꺼번에 올려서 구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의 정의를 자르 파일에서 읽어와가지고 그거만큼만 메모리에 넣고 쓰다가 그 다음번 함수콜이 필요한 정의가 있으면 그때 파일에 있는 자르에서 클래스 정의를 로딩해서 메모리에 올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르 파일이 500기가라 할지라도 그게 다 메모리에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야. 필요한 것만 딱 로딩하게 돼 있단 말이지. 클래스 로더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스 로딩 히트율이 높아질수록 나쁘잖아.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지 걔가 그냥 파일에만 있고 메모리로 안 올라온단 말이야. JVM의 단점은 클래스 로딩을 하지만 클래스 언로딩이 안 돼. 정의가 로드는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스프링 같은 거 메모리 프린트 해보면 처음에는 메모리 적게 쓰다가 점점 선형으로 계속 메모리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계속 클래스 로딩하고 결국엔 다 로딩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200개의 클래스만 로딩해 쓰고 있다가 쓰다 보면 계속 다 로딩하게 된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바 개발자들이 되게 나태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많은 클래스를 정의하고 아무리 많은 메소드를 정의하고 이래도 그걸 실행시키면 파일에 그냥 있고 얘가 한 번에 로딩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가 한 번에 죽지 않는단 말이지. 원래 여러분들이 만드는 인스턴스만 흰 메모리를 쓰는 게 아니라 클래스의 정의도 다 흰 메모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다 로딩되고 여러분들이 자르 파일로 가져온 막 파일이 다 로딩되고 그러면 메모리에 여러분 프로그램 돌기도 전에 정의만 막 몇 기가씩 올라갈 텐데 그게 버티냐고. 못 버틸 거 아니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정의를 메모리에 로드한단 말이야. 자바는. 대신 언로드는 안 돼. 따라서 내가 많은 정의를 만들었지만 이번에 쓰는 기능이 A하고 C만 있으면 A, C에 관련된 것들만 로딩하는 게 제일 이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멀티 파일 클래스로 다 통합해가지고 뭐 도메인 유틸 이렇게 다 통합해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지만 물론 상호 운영성에서 자바에서 쓰는 코드는 편해지겠지. 487페이지에 있는 코드가 도메인 util.xx로 모든 전역 함수 다 부를 수 있을까? 편해지겠지. 우리 전역 함수 다 거기서 부를 수 있을 거 아니야. 편해질 것 같지만 클래스 로딩으로 보면 되게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정우가 알겠냐? 그래서 JVM 네임을 왜 쓰냐라고 물어보면 자바에는 전역 함수와 전역 변수가 없으니까. 가 정답이야. 그래서 전역 함수와 전역 변수를 담는 그릇의 이름을
커스터마이즈 하거나 자동 생성할 거야. 자동 생성하는 로직이 485페이지에 있는 거고 커스텀으로 지정해 주는 게 486페이지에 있는 거야. 그럼 저기 그 뭐야 멀티파일 클래스를 안 하고 JVM 네임을 같은 걸 다른 파일에서 두 개를 쓰면 음. 안 합쳐지. 합쳐 보통. 패키지가 같으면. 아 패키지가 패키지가 다르면 합칠 필요가 없고 아, 자바에서는 패키지가 다르면 같은 이름이랑 상관없으니까. 근데 패키지까지 같으면 같이 합칠 거야 아마. 기본 동작이.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 방법밖에 없잖아. 그럼 이 JVM 멀티파일 클래스 옵션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 왜 여기 나와 있는 데지 유틸 1에도 있고 유틸 2에 있는 것들을 다 합치면 487페이지가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바에서 사용성이 좋아진다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패키지도 같고 JVM 네임도 같으면 합쳐질 거라고 했으면 어. JVM 멀티파일 클래스를 굳이 선언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패키지가 보통 다르지. 유틸 1하고 유틸 2가 파일 이름이 이렇게 한 패키지에서 다르던지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패키지는 같지만 파일 이름이 틀리니까 분리되는 경우지. 그렇지? 근데 패키지가 다르고 파일 이름이 같아도 어차피 그것도 분리돼. 그러면 되게 변태 같은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어떤 경우? 패키지가 아니 물리 경로가 다른데 파일 이름이 같은데 안에 선언되어 있는 패키지는 똑같아. 뭐 이런 변태 같은 경우만 결합이 되겠지. 저건 별로 야 니네 저렇게 만들어 실제로? B 폴더 안에 있는 A한테 패키지 A라고 부여하냐고. 저런 짓 잘 안 하잖아. 할 수 있을 뿐인 거지. 저런 짓을 해야지 병합되니까 그거는 무리한 얘기지. 그래. 코틀린을 자바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번역할 때는 당연히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전역 함수, 전역 변수가 존재하니까. 걔네들은 굳이 이런 짓을 안 하지. 전역에 함수하고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JVM 스태틱에 대해서 해야겠지. 덕기님, 객체와 적점 멤버. 들리시나요? 네. 네. 그 코틀린에서 그 오브젝트 같이 오브젝트가 이제 그 일반 클래스로 컴파일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인스턴스 아까 그 본 것처럼 그 인스턴스 필드를 통해서 이 객체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plication.instance.getName 이런 식으로 그 프로퍼티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JVM 필드랑 마찬가지로 JVM 스태틱이라는 애노테이션이 있어서 만약 그 정적 멤버로서 사용하고 싶으면 이 애노테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483페이지로 가면 이런 코드가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지금 덕기님이 얘기했던 488페이지는 이런 코드가 있잖아요. 나 뭐 잘못 카피한다? 잘못 카피한다. 콘스트가 아니라 483페이지에 JVM 필드를 쓰고 있는 코드. 이런 게 있잖아. JVM 스태틱에다 발을 써도 되고 JVM 필드에다 발을 써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야? 덕기님한테 묻는 거야. 이 두 개의 차이야? 네. 어, 어, 그냥 그대로 그 어떤 클래스의 필드를 볼 거냐 아니면은 그 정적 아니야, 무슨 거룩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바로 바꿨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 그 JVM 메모리에 스태틱으로 올릴 거냐 아니면 클래스 로딩 아니, 뭐래?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 쓸 때 차이가 나? 둘 다 어플리케이션 점 네임을 쓰는 거 아니야? 아,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JVM 필드를 써야 돼, JVM 스태틱을 써야 돼. 자주 쓰는 거면 스태틱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뭔 그리고- 소리야? 자바에서는 다 접근- 똑같이 둘 다 어플리케이션 점 네임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 위나 아래나. 내가 JVM 필드로 선언해도 어플리케이션 네임으로 접근할 수 있을 테고 JVM 스태틱으로 선언해도 어플리케이션 네임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네, 네. 그럼 JVM 나는 스태틱 스태틱을 붙여야 돼, 필드를 붙여야 돼, 애노테이션. JVM 스태틱 하면은 메소드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get네임으로? 맞아요. 스태틱은 메소드고 필드는 맞아. 그냥 필드. 맞아. 그래서 JVM 필드는 프로퍼티를 제거하잖아요. 게터 세터를. 그치? 근데 JVM 스태틱은 네임에 대한 게터 세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걔를 인스턴스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일만 한다. 그래서 사실은 JVM 스태틱을 쓰면 어플리케이션 네임이 되는 게 아니라 네임만 하죠. 그렇죠? 그 책에 나와 있는 예도 보면 std in을 갖다가 set std in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드냐 스태틱이냐는 스태틱은 프로퍼티를 제거하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한 해답이 나왔죠. 골뱅이 JVM 필드는 뭐다? 골뱅이 JVM 필드는 오브젝트에서 쓰면 프로퍼티 제거 기능은 똑같지만 인스턴스일 때랑 이 기능이 섞여 있는 거지. 그에 비해서 JVM 스태틱을 오브젝트에서 쓰면 프로퍼티 제거 기능은 없는 거지. 위로 올리기 기능만 있는 거야. 이 JVM 스태틱은 오브젝트에서만 이 책이 오브젝트만 자꾸 다루고 있는데 전부 다 컴패니언도 똑같이 해당돼요. 컴패니언 다 똑같이 하는 해당돼. 우리가 만약에 컴패니언을 그냥 쓰면 있잖아. 자바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컴패니언으로 접근해야 돼. 그냥 A도 아니지. get A로 접근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쓰려면. 근데 여기다가 JVM 필드를 붙이면 그냥 이렇게 된다. JVM 스태틱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능이 없는 거야. 스태틱화 시키지 않으면서 프로퍼티만 제거하는 기능을 컴패니언과 오브젝트에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JVM 필드를 컴패니언이나 오브젝트에 쓰면 자동으로 스태틱으로 올리는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이거. 어떠한 조합을 해도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JVM 필드를 쓰면 이렇게 돼버릴 거고 JVM 스태틱을 쓰면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저렇게는 못 써. 컴패니언 A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붙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거지. 기본은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컴패니언 A가 안 나와. 필드와 스태틱의 조합으로는. 오브젝트 마찬가지. 오브젝트 쓰면 얘가 이 경우는 없다는 거지. 이 경우는 못 만들어. 그래서 골뱅이 JVM 필드하고 JVM 스태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죠? 설명이 좀 그지 같아. 다음, 골뱅이 JVM 네임을 파사드에다 쓰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때는 파일이라는 앞에 네임스페이스를 주고서 애노테이션 쓴 거였잖아요. 파일 JVM 네임이었잖아. 이거를 애노테이션 스코프라고 부르는 건데 파일 수준에서 JVM 네임을 줄 때고 파일 수준이 아니라 그냥 JVM 네임을 줄 때는 함수 이름, 변수 이름, 프로퍼티, 세터, 게터, 클래스 이름까지 다 바꿀 수 있어요. 여기 클래스 이름 바꾸는 건 안 나왔네. 다 바꿀 수 있어. 클래스 이름 다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 게터만 바꿀 수도 있고 세터만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490페이지에 보면 세터만 바꾼 예제가 나오죠. 반대 get은 그냥 getName으로 할 건데 세터는 changeName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그럼 세터도 하고 get도 이름 바꾸고 싶은데 두 개 쓰면 돼. 두 개 다 쓰면 돼. 한 칸 띄고서 골뱅이 get JVM name도 쓰면 돼. 다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원래 애노테이션 여러 개 붙일 수 있죠. 줄줄이 붙이면 돼요. 그래서 파일 스코프 외에도 get 스코프, set 스코프를 더 배웠죠. 그리고 함수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책에서는 490페이지에 고트에 대한 예제가 나왔죠. 자바 키워드 목록하고 코트린 키워드 목록은 다르기 때문에 자바 키워드인 게 그대로 번역되면 코트린에서 멀쩡하지만 자바로 번역돼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회피해야 돼서 JVM 네임을 넣어주게끔. 이거 참고로 경고 떠요. 인텔리제이에서 너 이거 쓰면은 JVM 키워드야. 뭐 이런 거 경고 뜨거든요. 그 외에 오버로딩이 있죠. 근데 우리 함수의 기본값 배울 때 기본값을 실제로 자바로 번역한 코드 보면 함수 몸체 안에서 if 구문으로 처리하잖아요. 원래는. 알고 있지? 모르는 거 같지? 원래 이렇게 하면 이건 사실은 자바 입장에서는 기본값 없이 그냥 들어온 거고 자바로 번역한 걸 보면 그냥 이렇게 번역하고 몸체 안에서 이런 코드로 바뀐단 말이야. 실제로 번역된 거 보면 이렇게 코드로 바뀌거든.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이걸 오버로딩으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는 기본값 있는 함수에다 JVM 오버로드를 하면 얘가 오버로드로 바꿔줘.
안 하면 JVM에서는 무조건 인자 3개 다 넘겨야 돼. 기본값이 안 먹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JVM 오버로드를 하면 기본값 함수를 오버로드 함수로 바꿔준다. 별거 아닙니다. JVM 오버로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오늘도 왜 2시간 하고 있지? 이거 얼마 안 된 양이었는데 분명히. 뭐하다가 또 2시간 됐지? 지민이 말대로인데.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자, 코틀린 예외는 뭐가 특징이죠? 자바에서는 반드시 캐치해야 되는 오류가 있고 캐치 안 해야 되는 런타임 오류가 있고 에러가 있죠. 에러하고 런타임 익셉션은 캐치를 안 해도 되고 나머지는 다 캐치해야 되는 익셉션이죠. 이 사람들은 또 이 자바 지식이 없잖아. 자바는 에러가 있고 익셉션이 있어. 에러는 원래 캐치 안 해도 돼. 근데 에러를 상속한 익셉션들은 다 캐치를 해야 돼. 근데 그 중에 런타임 익셉션은 캐치를 안 해도 돼.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코틀린은 모든 자바의 익셉션을 싸그리 다 런타임 익셉션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캐치의 개념이 없어. 근데 그거고 우리가 캐치를 안 해도 되는 거지. 자바에서는 캐치해야 된다. 근데 자바에서 캐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바에서 캐치한 것들은 함수의 시그니처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함수의 시그니처로 명시가 안 돼 있을까? 코틀린 입장에서는 캐치되어 있는 트라이 캐치를 쓸 수가 없어. 트라이 캐치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함수는 자바로 바꿀 때 자바 스로우를 선언해 줘야 돼. 뭐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게 바로 494페이지에 스로우 구문을 써주라는 거죠. 그러면 자바에서는 이 함수를 바꿀 때 void load data 이렇게 시그니처로 바꿀 거란 말이지. 어? 자바는 함수 뒤에 스로우 해서 캐치할 걸 명시하잖아. 저렇게 바꿔줄 거란 말이야. 코틀린에는 저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바로 번역할 때 함수 뒤에다 스로우 구문 좀 붙여.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원래 자바에 함수 스로우 구문이 여러 개 넣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원래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애노테이션도 여러 개 붙일 수 있어요. 스로우 애노테이션도 여러 개 붙일 수 있어요. 참고로 스로우 애노테이션에 컴마로 여러 개는 못 넣고 스로우 애노테이션을 여러 개 선언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틀린을 자바에서 쓰려고 그러질 마. 그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 책에 나오니까 제가 다 가르쳐 드리고 설명을 하는데 다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인라인 함수는 저번에 같이 봤겠지만 같이 본 적 없나? 다른 스터디에서 했나? 인라인 함수는 인라인화가 되지만 중간에 인라인 체인이 끊어지면 람다 객체를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람다 객체를 만들어 두거든. 그래서 JVM에서는 인라인화가 안 되니까 람다 객체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일반 함수를 사용하게끔 뭐 유틸 전역 함수처럼 선언이 되죠. 근데 레이파이드나 뭐 프라이빗 인라인이나 이런 애들은 다 없어져요. 어차피 자바로 갈 때 코드 인라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퍼블릭 인라인 함수 같은 경우에 일반 인라인 함수라면 그냥 람다 객체로 변환돼가지고 바꿔줘서 호출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런 거지. 근데 레이파이드는 그냥 없어져. 어차피 레이파이드는 퍼블릭 람다라 할지라도 인라인화 될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라인화 됐을 거란 말이에요. 얘를 그냥 생으로 호출하는 코드를 자바에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거. 그다음에 타입 알리아스는 그냥 없는 셈 친다. 없다. 그냥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JVM 상호 운영성 여기까지 할 건데 궁금한 점이나 뭐 기타 물어보고 싶은 거. 참고로 이 책이 JVM 코틀린이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바뀐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골뱅이 JSXX 시리즈들이 또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 회사는 코틀린 JS거든.
이것도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티브와 관련되어 있는 이것도 무지하게 많아. 이 스택을 다 배우려면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이 책에선 JVM만 다루는 걸로 한정을 짓고 있는데, 오늘 배운 거 중요한 거 몇 개 나왔죠. JVM 필드, JVM 스태틱, JVM 네임, JVM 오버로드들을 상호 연동할 때 코트린이 자바 쪽에다가 보낼 때 쓴다. 네, 베스트는 안 쓰는 거고. 그러면 자바 걸 코트린 쓸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일반적으로 샘 타입을 자바 걸 쓸 때 어떻게 쓰느냐, 뭐 이거지. 기타 질문 없으면 다음 시간에 동시성을 할 건데요. 이 책이 동시성 설명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로우 레벨까지 안 내려가고 코틀린 코르틴 패키지 수준에서 다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코르틴은 근데 이 책의 501페이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추가적으로 임플리먼트를 하라. 코트린 X 코르틴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 이거 가져와야 돼.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다 뭐냐면 이거 다 유틸리티. 이 안에 수많은 유틸이 있어. 그 유틸리티를 쓰려면 이걸 가져와야 돼.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코르틴 기능은 너무 조금이라서 그걸 바탕으로 유틸리티를 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저 코르틴 X 코르틴이야. 근데 이 책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수준의 코르틴을 안 다뤄. 코트린 X 수준에 있는 코르틴만 다뤄. 유틸 함수를 이용한 것들만 다루는 거죠. 그래서 로우 레벨까지 내려가진 않아. 참고로 저희 회사는 코트린 X 코르틴에는 유틸리티를 거의 안 써. 다 로우 레벨만 써. 그렇게 한데 어쨌든 유틸리티 함수들을 이용해서 쓰는 법들을 가르쳐요. 이 책에 놀라운 점은 뮤텍스를 안 가르치더라고. 뮤텍스도 코틀린 코르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기본 기능인데 뮤텍스는 안 가르치더라고. 나머지는 탭은 다 나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책이 오래돼가지고 플로우를 다루지 않는다. 이 두 개를 안 다루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나머지는 거의 다 다룹니다. 그리고 설명이 좀 명쾌한 편이에요. 편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했다고 이걸 이해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아. 이 장의 난이도는 제네릭의 2배야. 제네릭 장의 2배 정도로 어려우니까 제네릭 장을 3번 읽어서 좀 알겠다 싶은 사람은 6번 정도 읽으면 돼요. 제네릭 장 5번 읽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10번 읽어야 돼. 시간 투자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동시성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냥 스프링 해주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이 읽어봐야 돼. 많이 읽어봐야 돼. 그 외에 최신 유틸이라든지 유틸리티 안에 있는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책들보다 많이 다루고 있어요. 코트린 인액션에서는 아예 코르틴 장이 없고요. 그리고 코르틴 다루는 몇 개의 책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이 코트린 초기 버전에 있는 라이브러리들만 다루지 이 책처럼 티커나 뭐 이런 것들 다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장은 정리 질문을 오랜만에 진행할 거예요. 1번부터 12번까지 545페이지 가보시면 나오는데 이걸로 진행할 거예요. 오랜만이죠. 네.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15번까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참가 인원수가 2, 4, 6, 8, 9명 정도 되잖아. 그럼 1인당 2문제씩은 갈 거 아니? 한두 문제씩은. 생각해도 이게 다음 주 한 방에 다 끝날지 안 끝날지 잘 모르겠지만 정리 문제만 하면 끝날 수도 있겠다.
까지. 남자랑 출석 알아서 체크해줘. 대표님 저번에 네. 그 숙제 그 혹시 의도가 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어떤 거요? 이거요. 이거에 구현해보라고 하셨었는데 예. 근데 이거 이미 구현되어 있잖아요. 구현 해보셨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되어 있는 거 찾아버려가지고 이미 있는 거죠, 얘가. 아예 아니 새로 당연히 만드는 웹에 이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작동하지. 아, 그러면 그걸 봤다고 지금 내가 짜라고 하면 짤 수 있어? 아니, 뭐 이런 문제지. 그 뭐지? 저는 그 뮤터블 맵이랑 그냥 맵이랑 차이가 그 아웃 차이 하나밖에 없겠네요. 혹시 그거를 의도하신 건지. 아니 이거 갯벨 짤 수 있다고? 지금 내가 생으로 지금 짜라고 하면 짤 수 있어? 아무것도 안 보게 짜고? 그런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실은 못 다시. 짜잖아. 예, 못 짠다고. 이거 짜라고 그러면 못 짠다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겟밸류, 셋밸류를 짜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나마 윤성님이 이걸 고민했네. 딴 사람들은 짜봤어? 웹의 셋밸류, 겟밸류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델리게이트를 이해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델리게이트가 뭔지는 아는 거지 그걸 실제로 쓰는 코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깊이 이해하는 게. 정욱이하고 지민이는 맨날 엔티티 쓰고 있지. 근데 그 필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 못하고 있잖아. 그거 다 델리게이트로 돼 있는 건데. 그 델리게이트가 얼마나 막강한지는 맨날 쓰고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룰 걸고 디포트 걸고 난리치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 그걸 내가 어떻게 짜는지를 안 봤을 거야. 그러니까 이 델리게이트를 깊이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서 델리게이트 짜는 법을 훈련시키려고 저거 과제를 냈던 거지. 자기가 짠 걸 보고서 뮤터블 웹의 구현체에 가서 보는 건 도움이 되겠지. 참고로 뮤터블 웹에 구현되어 있는 겟밸류가 그렇게 좋은 코드가 더 좋게 짤 수도 있어. 더 짧게도. 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